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24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돈입니다. 미증 씨가 우리의 예상대로 이 월요일장 관세발 불확실성에 좀 여파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어제 많이 했잖아요.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 모두 1% 넘는 하락세, 특히나 다우가 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1.69%. 그러니까 장 초반부터 그냥 계속 이제 슬럼프 내려오듯이 쭉 내려오더니 낙폭을 그다지 줄이지 못하고 장중에 조금 줄이나 했더니 다시 한번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종목 중에서는 엔비디아, 애플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M7 종목들은 모두 하락했고요. 그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메타, 테슬라, 아마존이 꽤 많이 하락했고 구글도 1%대 조정.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칩 관련해서 이제 노트북 쪽 칩도 생산을 하겠다. 물론 이제 그 비중이 크지는 않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 PC용, 지금 데이터 센터용을 비롯해서 엔비디아가 노트북용 시장에도 진출을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 ASML이 어저께 좀 주가 많이 올랐는데 보니까 50% 이상의 생산량을 끌어올릴 만한 기술 개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반면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했는데 노보노디스크의 임상 데이터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아서 일라일릴리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충강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했었죠. 그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게는 답지를 준 거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답지를 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더라고요. 워낙에 이제 본인의 의견들을 항상 SNS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분인데 나에게 오히려 더 큰 권한이 생겼다. 명확하게 더 송곳 같은 그런 권한이 생겼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 뭐를 어떻게 할지를 또 칼자루를 쥐어줘서 그 칼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뭐 얼마나 뭘 하게 될지를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어젯밤 증시 하락, 또 이제 뭐 이란 관련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고 또 AI 관련해서도 늘 잡음이 계속 최근에 끊이지 않는데 관련해서는 이제 시장이 워낙에 심리가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불확실성 악재가 더 수면 위로 많이 떠올라서 불안감을 만드는 시장입니다. 과연 밤사이 시장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한 건지 잠시 월가 뉴스레터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키움증권 김승혁 연구위원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또 스마트한 분이시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뭘 봐야 하는지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하는지를 여쭤보도록 하죠. 자, 먼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새로운 이슈는 없었던 거죠? 있어요. 뭐요? 그 AI 관련해서 누가 아예 대놓고 네.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보자. 상상이요? AI 시대가 이렇게 되면은 네. 한 2028년쯤에는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죽어 있을까? 아, 그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그냥 다. 예. 그분이 누구예요? 뭐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나요? 시트러스인가? 시트리스. 네, 시트러스. 시트리나 리서치인가? 네. 예, 뭐 저 처음 들었는데. 영향력이 있나요? 근데 시장에 영향이 있었어요. 예, 저도 처음 들은 시트리니 리서치네요. 시트리니. 네. 시트리니. 그게 새로운 뉴스라면 뉴스고, 네. 근데 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하락세 중에 네. 거기에 이제 아예 그래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아예 대놓고 한번 해보자, 상상을 해보자 이런 리포트가 나와서 시장에 영향을 준 겁니다. 시트리니가 2025년에 투자할 테마를 정확히 예측해가지고 또 그래요? 이슈가 됐었던 곳이라고는 하네요. 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 뭐 새로 그렇게 나왔고, 친숙하진 않지만. 네, 처음 새로 나왔고, 네. 그리고 또 트럼프발 관세 이슈. 네. 제가 어제 얘기를 쭉 정리하면서 네. 결국 바뀐 게 하나도 없네. 이러면 결국 다시 금요일에 올랐던 걸 다 돌려내는 건가? 네. 이런 의구심을 좀 월가에서 제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작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뭐 내용들이 꽤나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인해서 시장은 흘러내렸고 그거를 흘러내리는 거를 사실 막아주려면 저가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요. 지금 아직까지 투자자들이 손을 못 내고 있는
매수 버튼에 손을 못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연결해서 이제 한국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드웨어는 또 괜찮았어요. 나름대로 반도체 쪽은 또 괜찮았기 때문에 뭐 등락은 좀 달랐어요. 근데 워낙에 낙폭이 시장의 낙폭이 컸으니까 그쵸. 차별화는 좀 있었지만 그래도 또 볼만한 그런 재료들은 또 있었어서 그래도 그 안에서 열심히 또 희망적인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마감지수. 흐름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요. 러셀 2000도 1.5%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다우가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했네요. 1% 넘게 4개 지수 모두 하락했고요. 뭐 중간중간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기는 했는데 근데 뭐 이렇다 할 인상적인 그런 반등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럼프발 관세 그리고 AI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한데 엮여서 오늘도 시장에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빅테크 안 좋았고요. 엔비디아는 그나마 괜찮았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조금 괜찮았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고 하기에도 또 뭐 마이크론도 좀 빠졌어요. 오늘은 1.6% 7% 정도 하락을 했는데 요 샌디스크가 좀 살아남았죠. 그래서 그나마 좀 괜찮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KLA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다른 종목들 빠진 거에 비하면 덜 빠졌죠. 그나마 조금 방어를 했다. 그리고 뭐 전형적인 하락장의 그런 모습입니다. 헬스케어 섹터 좋았고요. 그리고 필수 소비재 섹터 좋았고요. 월마트가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좀 하락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반등했고요. 그리고 에너지, 유틸리티 쪽이 좋았어서 그냥 간밤에 미국장은 전반적으로 안 좋은 분위기였다. 그리고 요게 참 안타깝죠. 여기 딱 보고 있으면은 너무 빨강색이 심합니다. 심해. 크고요. 근데 그나마 또 이제 블룸 에너지 빛나고 있잖아요. 역시 에너지. 이게 또 하드웨어잖아요. 결국에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제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표현을 하는데 요즘 소프트웨어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하드웨어라고 표현하는 건 그냥 반도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설비.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미국에선 그냥 하드웨어라고 통칭을 하더라고요. 아예 그렇게 해서 하드웨어 쪽은 괜찮고 소프트웨어 쪽은 계속 안 좋으니까 뭔가 설치를 해야 되는 네. 쪽은 다 하드웨어로 불리는군요. 물리적인 뭔가 모습을 보이는 네네. 거. 블룸 에너지도 어쨌든 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드웨어라고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한 거고요. 그런 쪽은 그래도 좀 괜찮았어서 국내 증시의 상대적인 매력도는 그나마 여전히 좀 살아있기는 한데 네. 워낙에 오늘 전반적인 낙폭이 좀 커서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네. 자, 금리 한번 보시면요. 금리는 또 떨어졌네요. 1.4% 하락을 했고 저는 사실 최근에 금리보다 금리는 뭐 어차피 계속 4%대에 있으니까 달러가 좀 더 궁금했는데 달러가 이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양봉인데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하락을 크게 했기 때문에 양봉임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나온 거겠죠. 다시 말하면 달러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건 지금 관세 때문에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관세와 관련해서 이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는 진짜 그 15%를 발효를 시킬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그 환급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그리고 트럼프의 입지 자체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지금 달러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또 올라가죠. 3.4% 그리고 또 은 가격 이거 지금 일봉이죠. 요거 분봉입니다. 분봉이에요? 요게 거의 다 따라갔어요, 근데. 뭐, 그 급락 폭락 나왔을 때를 네. 절반 이상을 회복했네요.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은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금 은은 덜 회복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오히려 최근에는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유가도 66달러, 67달러를 장중에 돌파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란과의 우려도 남아 있다. 네. 그리고 이 비트코인 이 64,000달러까지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뉴욕 증시는 변동성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나가지고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뭘 많이 썼어요. 맞습니다. 세 줄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세 줄 요약이요.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한 줄 없는 요약 내용 드릴게요. 같은데. 그냥 한 줄 화가 요약. 났다. 아. 예, 열받는다. 네. 라고 했고 뭐 오프닝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확실해졌다. 오히려 그 대법원에서 하지 말라고 한 부분 말고 다른 부분들은 내 입장에서 확실해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오히려 뭐 세상에 어떤 불확실성도 있을 거고 그런데 난 모르겠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그들이 저에게 더 많은 권한과 힘을 부여했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정말 끔찍한 짓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겠다 이거죠. 예. 그래서 트럼프가 그만큼 화가 났다. 저는 트럼프가 화가 나면 대문자를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돼서 당분간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화가 나면 대법원이잖아요. 근데 대법원을 대문자로 쓰는 게 좀 리스펙을 해주는 건데 그러네. 나는 대법원이라고 생각 안 한다 이거죠. 예, 굉장히 유치한 거죠. 네, 뭐 역시 방송꾼이에요. 반대로. 예, 그래서 이렇게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는 다 앞자 대문자로 그러네요. 썼잖아요. 대법원만 소문자로 쓴 거예요. 뭐 이거는 이거고 본인의 그 열받았음을 어필한 거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훨씬 더 높고 가혹한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대법원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해가지고 제가 불가피하게 여러분들을 더 괴롭혀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진짜 그리고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러니까요. 관세 승인을 위해 의회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의회 승인을 안 받아서 관세가 이제 무효가 됐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나는 재확인까지 받았다라고 굉장히 화가 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래서 뭐 트럼프가 화가 난 건 화가 난 거고 우리는 이제 팩트, 뉴스 이슈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세계관세라고 부르더라고요. 15%로 다 같이 올려버렸잖아요. 상호관세는 그 각 국가마다 관세율이 달랐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이제 15% 그냥 다 매겨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요? 오히려 동맹국들이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동맹국들은 Q가 높거든요. 무역량이 많거든요. 근데 다 똑같은 관세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역량이 많은 교역량이 많은 동맹국들이 오히려 손해가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이나 중국은 관세가 급격히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이런 그 논리가 또 합리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멕시코, 캐나다. 안 그래도 그 US MCA인가? 그거 다시 탈퇴한다 이런 썰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동맹국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게 시장의 우려 요인이었습니다. 뭐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뭐 그 정도로 높지는 않아서 다행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교역량이 많으면 그만큼 손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넘어가는 건 또 반도체가 또 압도적이기 때문에 반도체에다가 관세 부과하기는 솔직히 뭐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그건 거의 자살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요건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는 또 다른 얘기기는 해요. 근데 그치만 지금은 유럽과 멕시코,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조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합의를 했던 그 안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뭐 일본은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대한민국은 그거 그대로 가겠다라고 미리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근데 유럽은 잠깐만 이러면은 우리가 굳이 이거를 합의해 줄 필요가 있나? 라고 하면서 비준을 잠정 중단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다 꼬이는 거죠. 그리고 영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서 영국 수출업체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사실 영국 입장에서 조금 억울하죠. 왜냐하면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예뻐했잖아요. 그래서 이 상호관세 처음에 발표되고 나서 가장 먼저 관세를 내려줬던 국가예요. 근데 다시 15가 돼버렸네? 이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싶은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뭐 물론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 탓이 아니라 대법원 탓이라고 하니까 뭐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뭐 당연히 이제 조금은 적대적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디리스킹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만 G2라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교역량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거 좀 관세 내려줘라라는 제스처는 취했습니다. 근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오히려 다른 관세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높았던 관세가 내려간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냥 이건 제스처만 취한 거고 이건 제가 왜 가져왔냐면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악수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국에게 트럼프가 뭐 잘못해서 뭐 악수가 됐다 이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불확실성을 두고 사실 11월이 머지 않았는데 올해 중간선거가 머지 않았는데 이게 여론적으로 들끓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미국 내에서 관세로 인해서 물가도 다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고. 근데 그러면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누가 더 아쉬운 상황이겠냐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아쉬울 게 많겠냐 아니면 시진핑이 아쉬울 게 많겠냐라고 따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뭔가 국면 전환용으로 얻고 싶은 게 지금 상황에서는 더 많겠죠. 중국은 뭐 그렇게 시진핑 주석의 어떤 지지율이 막 떨어지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도 사실상 날개가 꺾인 셈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트럼프가 뭐 이래저래 내외적으로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많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우리가 그나마 좀 용인을 했던 게 중간 선거 때는 원래 이제 항상 변동성이 있고 이렇게 여론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힘은 대통령이 좀 더 크니까 그거를 변동성을 만들었다가 마지막에 한 9월 10월에 약간 내가 정의의 사도가 돼서 시장을 끌어올려서 구해주고. 그래서 이제 지지율 높이고. 지지율 반전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네.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네. 근데 지금 또 민주당이 그걸 또 가져가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관세 무효 15%까지 우리가 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동시에 그러면서 이제 환불금 우리가 받아 줄일게요라고 하면서 이제 타격을 받았던 미국의 소매 업체들 우리를 지지해 주세요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날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중간 선거 결과가 뭐 아직 멀었지만 아직 8개월이나 남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조금 불안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안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심지어 D가 이제 그 민주당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상하원을 민주당과 그 공화당이 나눠 가질 것이다가 45%인데 최근에 이제 여러 사태들로 인해서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할 수 있다라는 그 퍼센테이지도 올라왔어요. 40%까지 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고 싶어도 많이 이제 걸림돌이 생기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레임덕이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우려를 하게 되는 그런 관세와 관련된 상황들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밤 9시입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이 시간에 전해드릴 때는 아마 국정연설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이 될 예정이거든요. 화요일 밤 9시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본장 우리나라 국장 열릴 때 우리 국내 증시 돌아갈 때 네. 아마 연설을 할 텐데 긴 연설이 될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롱 스피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 SNS에도 지금 엄청 길게 올렸는데 그러니까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뭐 조금 불확실성이 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는 AI 종말론? 둠? AI 둠? 이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AI 파괴론이었잖아요. 네. AI 파괴. 그러니까 이게 AI가 파괴된다. AI가 종말한다가 아니라 AI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AI로 인해서 파괴되는 소프트웨어들이 생기고 네. AI로 인해서 종말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생긴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AI 둠, 종말론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시트리니 리서치의 디스토피아 시나리오 때문인데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사실입니다. 2028년 6월을 가정해보자 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AI가 급격하게 발전을 했을 때 그러면 과연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어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는 사람이 기업? 아니라 기업들이죠. 그래서 뭐 사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그런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가격과 갱신율에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업들을 아예 꼽더라고요. 이렇게 서비스나우가 앞으로 이렇게 하락할 것이다. 성장률이. 인력도 이만큼 간주될 것이다. 서비스나우 찍혔으니까 그러면은 바로 매도 나오는 겁니다. 4%의 하락.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뭐 비슷한 맥락이에요. 보안주가 어제 이제 그 클로드 보안 그 업데이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클로드가 뭐 했다고 하면은 그냥 계속 시장은 눌러버리거든요. 그래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가차없는 폭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소비자 대상 플랫폼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라는 얘기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저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네. 다 SNS를 그 AI로 할 수 예약까지 다 있으니까. 해주고 그냥 바로 클릭해서 근데 이게 여기는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찍어버려요. 도어대시. 도어대시. 구매, 여행 예약, 보험 갱신까지 도어대시도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사무직 종사자들 사이에서 일자리 감소도 나올 거고 사모펀드가 투자하는 소프트웨어 거래를 중심으로 민간 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라고 하니까 바로 도어대시 급락하고 비자 결제 관련주 비자랑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급락하죠. 여기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구매, 여행계약, 보험갱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바로 급락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도어대시 찍혔으니까 또 급락하죠. 에어비앤비도 여가 관련주, 여행 예약도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바로 에어비앤비 급락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되니까 뭐 자금 조달 문제까지 같이 뭐 알고 있었지만 뭐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는데 돈 많이 쓰는 거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블루아울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또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서 오픈 AI가 뭐 10기가와트 스타게이트가 10기가와트 목표를 세웠지만 아직까지 확보도 못했고 뭐 완료도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같이 그냥 엮여서 다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저는 방금 사실 네. 그 에어비앤비 주가가 하락한 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익스피디아가 지금 보니까 주가 폭락을 빠졌어요. 했더라고요. 네. 근데 에어비앤비는 네. 예약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오프라인에 뭐 집이나 이런 것들을 수익화해서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아, 그쵸. 그러면 에어비앤비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굳이 생각이 따지고 좀- 보면 그런 셈이죠. 예, 어차피 들어요. 그거는 누군가가 이렇게 올려야 그쵸. 우리 집을 이렇게 임대합니다라고 해야 이렇게 그게 수익인데. 상품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익스피디아는 완전 예약 플랫폼이긴 그쵸, 그쵸. 한데 예. 에어비앤비는 조금 억울할 수 있겠다는 근데 생각 지금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굳이 따지지 않아요. 그냥 여행 그런 예. 거다 묶어서 찍히면 그냥 갑니다. 예,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네. IBM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급락을 했냐면 또 엔트로픽이에요. 또 엔트로픽에 그 클로드가 뭔가 또 업데이트를 했대요. 보니까 코볼이라는 게 있대요. 이 코볼 저도 처음 들었는데 IBM에서 활용하는 그런 커먼 비즈니스 오리엔티드 랭귀지의 약자라고 하고요. 이게 뭐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결제 처리나 소매 거래 시스템을 굉장히 빠르게 처리해주는 그런 언어 코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클로드 코드 제품으로 했더니 되더라라고 해서 IBM이 또 쓸모가 없어진다. 라고 하면서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또 결제 ATM 거래 95%를 원래 처리하는 정도로 엄청난 비중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I가 진짜 파괴가 아니라 뭐 종말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네.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론도 계속 당연히 나오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CEO는 아니 무슨 AI가 그렇게까지 보안을 대체할 것이냐. 솔직히 말하자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대체할 솔루션은 만들 수 없다. AI를 개발하려면 GPU가 필요한 건 다들 아는데 AI를 배포하려면 보안이 필요한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가치를 평가 안 해주느냐.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거 보시면 주가도 이 정도 빠졌으면 꽤 많이 빠졌거든요.
S&P 500이 그 S&P 500 대비해서 소프트웨어 주가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강했는가. 이게 10년 동안의 그 랠리를 다 돌려내 버렸어요. 오. S&P 500 수준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소프트웨어 기업들. 예. 근데 사실 이걸 따지고 보면 24년도, 25년도, 26년도, 27년도, 28년도 이 실적 전망이거든요. 네. EPS 성장 전망. S&P 500이 회색이고 소프트웨어가 파란색인데 파란색이 확실히 S&P 500 대비 아웃퍼폼을 합니다. 물론 저 기업들 안에는 우리가 아는 이런 뭐 서비스나우나 이런 아, 중소한 그쵸? 기업 말고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기업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제로로 만드는 거는 조금 과하긴 과하다. 하잖아요. 예. 근데 그래도 지금 시장은 그걸 안 들어주는 상황이고 네. 오픈 AI도 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으니까 기업들과 엑센추어, 보스턴 컨설팅 그룹, 캡제미니, 맥킨지 앤 컴퍼니 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컨설팅 회사들이랑 또 AI 에이전트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보다 지금은 일단 AI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 악재 속에 지금 계속 사로잡혀 있는 데다가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지 않으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뭐 거의 셀링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저는 뭐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서치 회사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런 회사에서 이렇게 자 가정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이렇게 주가를 때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러면은 저는 어쩌면 그 마지막 매도세에 가까워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냥 뭐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냥 다 때려버리잖아요. 그 정도는 사실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막 시장의 테마주가 막 급등할 때 야 이거 이렇게 되지 않겠어? 막 우주로 가면 막 이렇게 가지 않겠어? 이러면서 급등하면은 사실 주주들이나 뭐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저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가끔. 예. 근데 그게 역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너무 좀 가혹한 그런 시즌이 지속되고 있고 이게 정확히 어떤 트리거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마무리가 되려면.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 트리거가 보이지 않아서 계속 밸류에이션 압박을 받고 있지만 밸류에이션 압박도 이제는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다는 점에서 이게 빨리 무마가 돼야 시장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주식의 그래서 변동성이 지금 데이터로 봐도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상 최고치라는 게 개별 주식으로 변동성을 따졌을 때라는 건데 2008년도 뭐 금융위기 때. 그때보다도 지금 개별 주식단에서는 더 변동성이 이렇게 커져 있다. 그만큼 심리가 좀 불안하다. 뉴욕 증시에서는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헤지 펀드들이 뭐 계속 좀 과격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 북미 지역에서도 롱 쪽으로 바잉이 되게 작은 상황인데 숏 쪽으로는 굉장히 숏을 강하게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럽 쪽에서도 롱에 대한 셀링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머징은 롱 쪽으로 바잉을 하고 있어서 국내 증시가 그나마 좀 괜찮은 그런 상황이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 개가 계속 안 좋으니까 그런 상황을 뭐 완전히 피해서 이머징은 무조건 좋아요 라고 얘기하기에도 되게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는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4월 이후 최고 속도의 글로벌 주식 전반적인 매도세 그 와중에 금융주도 많이 팔았고요. 에너지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만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에너지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라는 건 시장 안 좋을 때 올라가는 주식들이잖아요. 지금 딱 어제 시장이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거고요. 이란 이슈도 뭐 간단히 보면 너무 이건 복잡해서 예측도 안 되고 사실 우리가 그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번 주가 좀 고비지 않을까 싶은데 국제유가의 상승세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원유 재고가 감소해서 전반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건 이란 이슈가 완화되면 해소는 되겠죠. 근데 그치만 장기적으로 2026년 올해 4분기까지 봤을 때는 뭐 브렌트 60달러, WTI 56달러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상향 그 서서히 상향되는 올라가는 그런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어떤 투자 전략이 그럼 바뀌었느냐 요거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월가에서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티그룹은 4분기 실적들을 봤을 때 대형주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S&P 500의 순이익 전망치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4분기 실적을 보면 사실 펀더멘털이 그렇게 문제 있는 건 아니다. 지금은 심리가 너무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UBS에서는 미국 소비자들의 향후 90일 동안 소비 의향을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하더라. 소득 수준이나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괜찮아지는 상황이더라. 그게 이제 세급 환급 시즌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유동성의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골드만삭스에서는 심지어 관세 불확실성 언젠가 완화될 거야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티, UBS, 골드만삭스에서 아직까지는 다 괜찮다고 하니까 뭐 조만간 이게 좀 마무리되면 반등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뭐 어쨌든 아직까지는 불안한 거는 심리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골드만삭스에서 그 관세 불확실성이 왜 완화된다고 얘기를 했느냐? 베렌버그라는 곳에서 선거 앞두면 아마 이런 것들 트럼프 대통령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관세 위협도 완화가 될 거예요. 라고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희망을 걸어야 되는 건 트럼프라는 사람이 뭐 더 이상 뭐 불확실성이 있는 것을 또 계속 두지 않고 뭔가 또 타코를 한다거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섹터가 이제는 시장의 오해를 좀 씻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둘 다 찍히고 이란 이슈도 물음표가 찍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쉽게 급반등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 먼저 엔비디아의 주가가 버텼던 이유가 있었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 뭐 앞서 말씀해주신 그런 이슈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가 실적 발표? 네, 실적 발표가 있기도 해서 그래서 장이 안 좋은 것도 저는 한몫한다고 봅니다. 눈치 보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실적은 사실 이제 기업의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의 네, 또 그렇죠. 바로미터죠. AI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가 되는데 지금 AI가 뭐 파괴된다, 종말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떤 방향성을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월화수는 조금 침체될 수밖에 없겠죠. 시장의 투자 심리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다음 출연자 분이 나오셨을 때 네. 과연 엔비디아 실적이 좋으면 시장이 올라갈까? 저는 이것도 사실 여전히 미스테리한 부분이에요. 비용 부담 얘기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예. 엔비디아 실적이 좋다는 거는 빅테크가 돈을 그만큼 더 쓰고 있다는 거고. 써야 하는 거고. 예, 앞으로도 더 써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거를 좀 김승영 연구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예. 엄청 똑똑하신 분이니까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막 올려주시면 많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궁금해서 네.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다고 해서 시장이 막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근데 또 반대로 워낙에 최근에 시장이 침체도 있었으니까 어쩌면 반전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해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제가 그나마 국내 증시는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시트리니 리서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정을 해보자 라는 그 리포트를 낸 곳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AI 일자리 위기가 생기면 엔비디아의 컴퓨팅 지배력은 훨씬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예, 오히려 여기서도 하드웨어는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기업들은 인건비를 절감하고 AI 인프라에 재투자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앞으로도 계속 컴퓨팅으로 이동시켜서 AI 하드웨어 공급업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를 핵심 수혜자로 만들 것이다. 라는 그 멘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의 1등은 뭐 엔비디아이긴 하지만 네. 1등 국가는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인 걸 올해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 심리는 조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키뱅크에서도 이제 실적 발표 전이니까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반기에는 중국 매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오해가 해소되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주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지 뭐 마이크로는 좀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제가 장중에 캡처한 거라 2.5% 하락으로 돼 있는데 요거 낙폭 좀 줄이면서 마감이 됐죠. 그리고 샌디스크도 2%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샌디스크는 개별 이슈가 좀 있나 봐요. 26년도 2월 24일 뭐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써놓고 이렇게 그냥 뭐 큰 거 온다. 오늘 밤이요? 예, 모르겠어요. 이거 뭐가 오는 건지도 뭐 힌트도 안 줘요. 뭐예요? 몰라요, 저도.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아주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 이런 쇼까지 만드는구나 뭐 싶었는데 뭐 가격을 올린다든가 뭔가 그런 그 좋은 게 있나 보죠. 예, 그래서 그 기대감이 좀 올라간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근데 어쨌든 하드웨어 쪽은 시트리나 리서치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예,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최태원 회장이 또 지금 뉴욕에 가 있더라고요. 워싱턴인가 거기 가서 뭔가 발언을 했는데 뭐 지금은 계속 좋고 앞으로도 HBM 잘 팔 것으로 예상하지만 언제든 손실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조심조심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 적극적으로 생산을 늘리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어제도 뭐 그 국내 증시에서 이슈들 보다 보니까 무슨 뭐 디램 가격이 뭐 최저가가 다나와 기준으로 쭉 올라가다가 살짝 꺾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잘 가고 있었던 주가니까 그쵸. 그런 트리거가 한 번씩 나오면 또 불안해질 수 있어서 그런 이 부분도 뭐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점에서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시더라라는 네. 거를 말씀드렸고요. 데이터 센터도 나름 선방했습니다. GE버노바도 마찬가지고 차트 전혀 뭐 뉴욕 증시가 그만큼 안 좋다고 하는데 차트 전혀 문제가 없죠. 블룸에너지도 간밤에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은 선방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국에서 산업재가 좋다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T1 에너지, 캐리어 글로벌, 블룸에너지 다 데이터 센터 쪽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쪽이 좋은 거다. 캐리어는 그 에어컨 만드는 회사잖아요. 아, 우리가 아는 그 캐리어예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에어컨이니까 냉방, 냉방을 할수 공조 있잖아요. 시스템에서 또 중요하죠, 냉방. 냉각 공조로 핫해진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산업재도 다 결국의 근본은 AI고 지금은 그 하드웨어 쪽이 워낙에 강한 그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소프트웨어가 그 비용 때문에 좀 안 좋은 거다라는 점이고 그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 광섬유 시장을 뭐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모건 스탠리도 앞으로 2028년까지 2배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코닝의 주가도 또 신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소프트웨어 중심의 나라라서 지금 계속 시장이 압박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따지고 보면 하드웨어 종목들은 지금 주가가 전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신고가 경신 랠리를 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 시장이 완전히 안 좋다라고 보는 것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네. 따지고 보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사실 한국장이랑 미국장이랑 디커플링이 되는 거다.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블루아울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주가가 또 밀리기는 했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공개 매수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관련된 블루아울 이제 자회사들을 공개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누가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 기업들인데 사바 캐피탈 그리고 콕스 캐피탈 파트너스 뭐 자본 회사겠죠. 그런 기업들이 이제 사줘서 투자자들에게는 유동성 확보 방안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원금 돌려줄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래도 조금 완화되는 국면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코어웨이브의 주가도 어제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예, 올라왔는데 코어웨이브 역시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서 엔비디아 한번 해주고 코어웨이브가 한번 해줘야 되는데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델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실적이 있는데 네. 여기가 또 이제 그 목표가가 하향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도 메모리 비용 상승 때문에 목표가가 하향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드웨어 쪽 그리고 특히 메모리 쪽은 뭐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꺾인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인라인릴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노보노디스크는 반면 많이 급락했죠. 맞습니다. 오프닝에서 노보노디스크 악재를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일라이릴리 자체적인 호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젯바운드의 새로운 형태를 출시했는데 요거 이제 펜 형태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치 용량을 펜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뭐 굳이 막 여러 개 막 팔 필요도 없고 소비자들도 좀 편리하고 그래서 그런지 요게 또 호재가 됐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노보노디스크는 갈 길이 바쁜데 저것도 한번 치이고 그리고 일라이릴리가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그 약물에 비해서 노보노디스크가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약물이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졌대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조금 이제 덜 데이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또 추가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는 또 바닥을 뚫고 내려갔는데 근데 사실 뭐 이거는 개별적인 이슈라고 봐야 되고 오늘은 어쨌든 헬스케어가 괜찮았으니까 네. 일라이릴리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머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 랠리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그 머크는 뭐 이제 알테오젠과 연결해서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느끼실 텐데 그 알테오젠과 연결된 게 그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알테오젠. 그 항암제 쪽이랑 그거를 아예 분할을 시켜가지고 키트루다. 키트루다 쪽을 분할을 아예 시켜가지고 항암제 쪽을 또 키우고 비항암제 쪽을 또 이렇게 사업부를 분할한다고 합니다. 네. 그게 또 이제 머크에게 호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항암제 개발 업체를 인수한다라고 하면서 길리어드 사이언스 주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 쓰는 기업이니까 빠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관련된 기업 선택이 된 기업은 77%막 급등하는 모습도 있었어서 어제도 국내 증시에서 바이오 괜찮았는데 어쩌면 오늘도 바이오가 좀 괜찮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폴드 드디어 올해 출시해요? 이게 보니까 애플 뭐 3월 달에도 뭐 제품 시연 뭐 한다고 하던데. 근데 사실 애플은 뭐 항상 이제 썰들만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없고 그냥 시장에서 9월에 출시한다더라 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주가가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애플은 돈도 잘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크게 위기가 없죠. 그래서 주가가 좀 방어가 된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호재도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걸 그럼 굳이 왜 갖고 왔느냐? 그러면은 이제 7월부터 디스플레이 패널 대량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 이제 또 관련된 밸류 체인 여러분들 보실 테니까 요거 계산해서 한번 보시라고 갖고 왔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이란과의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방산주도 괜찮아요. 로키드 마틴도 괜찮고 ASTS 우주 관련주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간밤에 또 수주 소식도 있었는데 반대로 항공주는 미국에 또 폭설이 내렸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아예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대요. 동부 쪽에 쪽에는.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공이 많이 취소가 돼서 그래서 항공주는 아쉽지만 좀 급락이 나왔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 코인이 많이 안 좋은데 네. 트럼프 평화위원회가 가자지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한번 도입하는 건 어떠니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마스로의 현금 유입을 제한할 수 있고 디지털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뭐 도움은 크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도 있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스트래티지는 코인을 또 샀습니다. 계속 사요. 이거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하긴 하죠. 네. 그래서 지금 평균 매수 가격이 76,000달러? 뭐 별로 안 내려갔어요. 근데 어쨌든 보유량이 71만 개까지 545억 달러까지 늘어났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관련된 종목들 중에 페이팔은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또 인수하려고 하는 업체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빠지면 또 반대로 호재가 되기도 하는구나.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도미노 피자 실적이 나왔는데 또 괜찮아서 주가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내일은 홈디포의 실적이 발표되고 그리고 또 장 끝나고는 워크데이, 템퍼스 AI, HP 같은 실적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뭐 시장을 압도할 그런 재료는 아니겠지만 계속 관련된 종목들, 관련된 섹터들의 흐름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거의 이번 주에는 사실 다른 기업들보다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 데이터가 좋은 것을 또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이 다른 기업들의 비용 부담으로 해석할 건지 아니면 여전히 업황이 좋고 그렇게 투자를 해야만 하는 활성화된 시장이다로 해석할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참으로 더 불안합니다. 네.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도 불안하시겠지만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금요일 날 뭐 관세 관련해서도 이거 바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가 오늘 또 밤사이에는 어제 밤사이에는 또 이걸 또 불확실성으로 반영하는 게 지금 미장 움직임인 것 같아서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는 지금은 미리 뭔가 대응하기보다는 지켜보고 나서 뭔가 이제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그때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이 가운데 저희는 너 열심히 했으니까 든든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제품을 준비를 일단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해운대 갈비탕 2+1 최초 3만 원대를 가지고 왔는데요. 해운대 갈비탕이 아니라 이 해운대 암소갈비집 아시죠? 여기에서 저희가 나오는 갈비도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갈비탕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갈비탕 최초 이거 3만 원대인데 용량을 보니까
이게 세 팩이라고 해서 적은 줄 알았는데 800g짜리 대용량입니다. 요거 그러면은 800g이면 한 3인분까지 나오려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가 들어가 있고 기가 막힙니다. 맛있어요? 약간 지금 해장하는 그런 느낌인가? 저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게 뼈 없는 갈비탕이에요. 그리고 야들야들. 뼈가 없어서 너무 좋네요. 너무 맛있다. 맛있다. 이거 오늘 사실 저희가 준비한 게 올스텐 저단 밥솥이거든요. 밥까지 해주시지. 그러니까 그 밥을 여기다 밥솥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지글지글 하면 너무 좋겠는데 밥 딱 말아가지고 깍두기 없어요? 깍두기? 와 이거는 근데 깍두기랑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뜨끈하게 여러분 국물 한번. 상당히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네. 주문 어떻게 해요? 물어보시는데 저희 주문 어떻게 해요? 저기 링크 나가고 있습니다. 주문을 어떻게 하냐고요? 네. 우리 이경욱님이 방송을 그동안 잘 안 보셨던 분이신가 보다. 신규 멤버시군요. 저희 지금 링크 남겨드리는 거 클릭하시거나 영상 하단에 링크 또 남겨져 있어요. 그거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홈쇼핑처럼 전화 이거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쇼핑 아닙니다, 여러분. 구매하시면 돼요. 한 번만 더 먹을게요. 너무 맛있어. 방송하셔야죠. 식사를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긴급 상황. 왜요? 우리 김승혁 위원님이 좀 늦으신데요. 아 그래요? 제가 칭찬 잔뜩 해놨는데 어떡하지? 지각을 해버리셨네. 김승혁 우리 연구위원님이 밤에 또 시장을 보시다가 아. 깜빡 잠이 드셔가지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저희에게는 이제 약 20분 네? 정도의 시간이 남아 20분 있는데 동안 뭐예요? 뭐 시장 보죠 뭐. IM 그라운드 할 수도 없잖아요. 일단 광고는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뭘 끝내요? 끝내고 밥솥 안 했잖아요. 밥솥. 밥솥. 밥솥 소개해드려야 되지. 죄송합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네요. 일단 요거 이제 암소갈비 그냥 먹방 계속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아깝죠. 두 번째로는 올스텐 저당밥솥 최초로 저희가 13만 원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집에 저당밥솥이 있어요. 그 있는 이유가 우리가 보통 이제 흰쌀밥이든 무슨 밥이든 이게 당이 사실 쌀밥에 꽤 있어서 당 관리하시는 분들 혹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되게 신경 쓰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당밥솥으로 밥을 지으면은 당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밥을 먹어도 혈당 스파이크 오르고 당 올라가는 것을 조금 우리가 안심시킬 수 있다. LG전자 출신의 가전 전문가가 만든 저당 밥솥 풀스텐 내솥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밥의 당분을 줄여주는 특허 기술을 취득한다. 저게 이제 지금 당이 나오는 거예요. 밥을 지으면은 저렇게 위로 뽀얀 국물이 나오는데 저게 이제 거쳐지면은 당이 뚝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냥 밥을 지으시면 돼요. 저 밥솥에 밥을 지으시면은 저절로 당이 좀 낮춰지는 저당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밥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분이요. LG전자 출신의 이 대표님이 당뇨병을 앓고 계신 아버지를 위해서 만드셔서 당분리 특허를 받으셨다. 그래서 5년째 이 제품이 저당밥솥 판매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요새는 이제 젊은 층에서도 당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게 진짜 당뇨가 무서운 게 당뇨만 있는 게 아니라 당뇨로 촉발되는 정말 다양한 병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 관리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 혹은 당 관리에 열심히 좀 신경을 쓰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당밥솥으로 밥 지어서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조금 저희가 여유가 있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을 좀 보려고 했더니 오늘은 딱히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조금 초록불이 꽤 많이 좀 들어오는 것 같기는 해요. 많이 오르진 않지만. 굳이 하나 보자면 오늘 힘스 에너스. 오늘 실적 발표 있었죠? 네. 한번 힘스 에너스 볼까요? 실적이 있어서. 네. 크라토스도 있네. 크라토스도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크라토스가 이제 우주 쪽이죠. 드론. 방산. 드론. 예. 힘스 에너스 근데 아쉽지만 안 봐도 될 뻔했습니다. 왜요? 안 좋아요? 예, 시간 외에. 최근에 힘세너스가 또 약간 분쟁도 있고 했었잖아요. 그쵸. 이게 그래서 그 복제 그 약을 만들었다가 네. 그러니까 비만 복제약을 만들었다가 그거에 대해서 노보노디스크가 제동을 걸었죠. 네. 이거 왜 복제약을
팔게 시키냐. 우리가 엄청 공들여서 만든 건데. 네네. 라고 해서 FDA에 제소를 했더니 FDA가 그걸 받아들였고 결국에 힘세너스가 그거를 이제 안 팔기로 했죠. 그래서 사실 뭐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가이던스에 그 비만 치료제가 좀 빠질 예정이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주가가 이만큼 근데 어쨌든 빠져 있었어서 많이 밀려 있었어서 조금 그래도 들어 올려 줄까 했는데 네. 2% 지금 폐장 후에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크라토스 한번 볼까요? 크라토스 디펜스. 이게 이름이 되게 길어요. 예. 아이고. 회원가입을 하라 크라토스가. 그러네요. 여기 이제 드론 관련 이것도 좀 안 좋네요. 예. 사실 최근에 드론 관련주는 실적으로 올랐다라기보다는 전쟁 관련한 이슈 때문에 좀 그것도 올랐다고 있고 볼 수 있잖아요. 수주도 은근히 받고 있었는데 이것도 조금 지금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안 좋은 상태는 아니네요. 네. 1.6% 7% 정도 낙폭을 지금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뭐 기업들이 사실 다 이제 엔비디아 빼면은 어지간하면 다 중소형주예요 실적이. 네. 예, 그래서 실적을 막 그렇게 숫자를 기대할 만한 기업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거고요. 그리고 아까 채팅창에 코볼 설명했나요? 라고 물어보시던데 코볼 저희가 사실 이거 얘기했었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게 코딩이랑 비슷한 거예요? 코딩에서 쓰이는 그런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래요. 근데 59년도에 개발된 왕신리 시절에 59년 왕십리요? 왕신리 시절에 네. 그래서 저도 막 읽어보다가 그러니까 보니까 영어와 유사한 문법이라서 뭐 쉽다더라. B 프로그래머도 이해하기 쉬운 편이라더라. 그래서 이걸 엄청나게 오래 쓰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랜 역사와 안정성을 가진 프로그래밍 언어다. 근데 이거를 이게 엔트로픽에 또 약간 시스템 이전이 쉽다. 뭐 코드가 장황해서 그 자체로 문서화 기능을 한다. 뭐 장점들이 많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엔트로픽에 그 대체할 클로드가 수 있는. 예, 또 이거를 대체를 한다더라 네네. 라고 하니까 이제 IBM의 주가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59년도에 개발된 사무처리용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네네. 2026년도에 AI가 이거를 대체하지 못할까요? 사실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완전 대체 불가능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렇죠, 기술 그렇죠. 중에서도 아무리 AI가 발전이 돼도 그럴 수는 그거를 있겠죠.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명수님처럼 이게 이렇게 오래된 거니까 네. 그리고 되게 쉽다고 하고 하니까 충분히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불확실성이 좀 있는 것 같긴 하고. 근데 이런 그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59년도에 개발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근데 갖고 아까 보니까 네. 되게 아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코볼 그 언제적 거냐. 나 예전에 그거 배웠는데 뭐 이러면서 글을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저기 또 생각보다 되게 계속 올려주시네. 개발자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타이거 샤크님께서 기계어고 맞아, 그걸 맞아. 다루는 프로그래머가 거의 없어서 독점 서비스 하고 있던 걸 박살냈다. 한태경님이 우리 어릴 때 컴퓨터학원 가면은 베이직, 코볼, 포트란 뭐 교육해 저는 베이직 배웠던 게 기억나요. 시험 봤던 비주얼 기억도 나요. 베이직 그건가? 그거 저도 했었는데. 비주얼 베이직 말고 그냥 아니에요? 뭐 약간 사실 저도 뭔지 몰랐는데 코드 쓰는 것처럼 뭐 이렇게 가로 열고 여기 들어가는 뭐 단어 쓰라고 다 영어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네. 컴퓨터반이었거든요. 네. 그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뭐 나오는 뉴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관련해서 네. FSD에 대해서 허위 광고를 했다라는 이유로 캘리포니아의 DMV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게 허위 광고주라는 그 테슬라에 붙어 있던 꼬리표를 좀 떼기 위해서 소송 제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약간 속보성으로 나오는 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회에서 네. 대법원 결정 이후에 관세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뉴스가 하나 나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의회 쪽에서는 공화당 전략가들이 관세 반대를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겉보기보다 굉장히 그 반대에 관련한 여론들이 크다라고 하면서 이 리스크를 공화당 쪽에서도 굉장히 크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지금은 공화당 쪽에서도 트럼프 편을 들기보다는 어찌됐든 표심을 지키기 위한 전략들이 중요하잖아요.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잘 됐다 싶어서 이제 트럼프 코를 이렇게 좀 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공화당에서도 이거 되게 민심이 흉흉하다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면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있다라는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이 상황을 계속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본인이 생각하는 시계열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11월이 이 중간 선거고 그 11월의 중간 선거를 앞두기 위한 어떤 전략. 저는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보좌진도 그런 것들을 이미 다 계산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그래서 뭐 아마 좋게 해석하자면 본인 계획 속에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사실 대법원에서 이렇게 관세를 위법 판결을 할 것이라고 예상 못한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사실 우리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시나리오를 갑자기 이렇게 트럼프가 제가 물론 뭐 화나서라고 표현은 했지만 갑자기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막 붙이고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내각의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시계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 뭔가 이렇게 다 이겨내려는 영웅이 되려는 그런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계속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시간이 계속 필요합니다. 네. 트럼프라는 이슈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AI라는 이슈도 그렇고 네. AI 파괴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잖아요. 뭐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아까 뭐 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CEO도 얘기를 했죠. 아니 우리 그 정도 아닙니다. 그 정도로 오해하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를 시장에서는 받아들여 주지 않죠.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일단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가이던스는 이 정도입니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시장을 조금씩 바꿔주려는 노력들이 쌓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실적 시즌이 거의 끝마무리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설명할 기회조차 사실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미국과 이란과의 상황도 지금 뭐 제가 다 전해드리지는 않았지만 뭐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무력 공격이라는 카드를 계속 손에 쥐고 있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그건데 그 밑에 있는 다른 내각의 구성원들이 그것까지는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막고 말리고 있다. 있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민주주의의 어떤 장점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리더가 이렇게 뭐 이런 의도를 갖고 있어도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의견 공유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리더십 중에 하나도 그거를 이제 따라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뭐 본인이 너무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시스템을 믿는 거죠. 미국의 시스템을 믿는다는 점에서 사실 지금은 상반기까지는 뭐 미국이 조금 안 좋은 그런 구간에 있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네. 이렇게까지 미국장이 물론 미국장이 안 좋았으면 사실 글로벌 증시가 다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국만 안 좋아 보이는 현상은 거의 보기가 드물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생소한 그런 현상인 건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 3년간의 어떤 독주가 있었고,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기간이 필요한 거고,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너무 생소하게 맞닥뜨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 전략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뭐 계속해서 이제 현금을 쓸 수 있는 타이밍이 계속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개별적인 종목들 뉴스 몇 가지 좀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성님이 너무 고생하시는데 우버가 주차 예약 앱을 제공하는 회사 스팟 히어로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버 같은 경우에는 AI로 인해서 대체가 되게 어려운 그런 플랫폼 회사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예약하는 회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주춤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주차 예약 앱 제공하는 근데 이런 앱도 대체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지금은 그냥 들고. 다 대체되는 거 아니야? 앱 관련해서 다 대체되는 거 아니야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플랫폼은 그리고 도미노 피자가 어제 밤에 또 실적 발표했는데 도미노 피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쵸. 예. 네, 도미노 피자 뭐 50% 할인 많이 하고 하는데 미국도 워낙에 피자를 많이 먹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4분기 실적 봤더니 미국 동일 점포 매출은 3.7% 증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주가 그러면서 꽤 올랐습니다. 4% 넘게 올랐고 4분기 전체 매출 규모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15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좀 이것도 도미노 피자도 필수 소비재라고 해야 되나요? 필수로 다 먹으니까 사실 그건 아닌데. 필수로 다 피자 먹잖아요. 근데 약간 식사처럼. 사실 도어대시도 오늘 찍혀서 좀 하락을 했지만 네. 도어대시도 최근에 실적 괜찮았거든요. 실적이 괜찮은데 또 찍혔다. 예. 앞으로는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좋아질 있으니까. 것이다. 예. 그리고 도미노 피자도 괜찮았거든요. 그렇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약하는 회사는 도어대시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배달해주고 예약해주는. 근데 도미노 피자는 실체가 있잖아요. 피자를 만들잖아요, 그들이. 뭐 그렇죠. 예, 사실 그것도 맞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미국의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다들 소비하고. 네, 배달도 괜찮고. 네. 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가 결국에 핵심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과거에 미국을 배워야 된다라고 했던 얘기 중에 네. 우리나라는 너무 그 하드웨어랑 그 기계들만 만든다. 제조업 중심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뇌는 저쪽에서 소프트웨어가 다 설계를 하니까 그 미국한테 다 이렇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화근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물론 잘못했던 길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뛰어난 것도 뭐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AI가 등장하고 나니까 그냥 이런저런 소프트웨어들은 사실 지금 발을 올리고 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AI를 띄워주기 위해서 이 필요한 제조업들이 더 강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AI 하드웨어들이 더 국내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뭐 어제 제가 리포트도 국내에서 보다가 봤는데 이게 사실 디커플링이지만 결국 섹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하드웨어 쪽은 계속 오르고 맞아요. 오르니까. 네, 국내에서도 반대로 소프트웨어 쪽은 계속 안 좋거든요. 국내 소프트웨어는 사실 뭐 그쵸. 예, 네.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미국에서 조금 그쵸. 올라가면 테마성으로만 사실 올라서 그렇게 연동을 지를 만한 기업들이 대표적으로는 사실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 소프트웨어를 미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발전을 시켜 놓은 게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밤에 꽤 많이 빠진 데는 이유가 있었네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한 IT 전문지를 통해서 구글의 자율주행 회사 웨이모의 전 최고 경영자의 인터뷰가 보도가 됐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FSD가 문제가 많다. 그 완전 자율주행에 이르는 데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차기 여러 가지 수익 모델 중에서 이 FSD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쉬의 북미 쪽에 있어서의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대요. FSD가 비용 대비해서 실용적인지 의문이 간다. 이런 내용들을 전하면서 FSD에 관련한 안정성 그리고 효율성에 대해서 다시 문제가 불거진 거. 그러니까 지금 AI 쪽에 있어서도 효율성에 대한 그리고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FSD도 우리가 차세대 이제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부분인데 여기에 있어서 안정성, 효율성 논쟁이 불거지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좀 크게 하락했고 다른 전기차 종목들, 뭐 자동차 쪽에서도 하락이 좀 나타났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히려 기회로 들리는데요. 어떤 기회요? FSD에 대한 안전성과 효율성? 저는 그거는 약간 핑계가 아닐까? 어떤 핑계요? 주가 하락을 맞춘 핑계?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압도적으로 FSD가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운전하는 네. 것보다. 저는 어느 순간 아예 머리가 그쪽으로 바뀌었어요. 무조건 AI가 나보다 똑똑하고 무조건 FSD가 나보다 더 운전 잘하고 이런 쪽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만약에 테슬라 주가가 빠진 거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건 기회인가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또 김승혁 위원님께서 오셨다 그러고 우리 명성님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니에요. 뭐 오랜만에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재밌었습니다. 자 글로벌 시황맨 박명선이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